우리는 여전히 저렇게 과거에도 가계대출이 높았고 가계대출이 막 늘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소득도 높고 신용도도 좋았던 사람들이 대출을 상대적으로 덜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사람들이 뛰어들어서 이제 대출을 받기 시작한 거니까. 야, 그럼 도대체 한국의 부자들은 왜 과거에 대출을 안 받았을까라는 거 하나랑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서브프라임하고 비교해서 은행들이 저렇게 매우 셀렉티브하게 저게 사실은 또 금융의 포용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꼭 좋은 건 아닐 텐데요. 어쨌든 간에 건전성 측면에서는 미국 은행들보다는 훨씬 더 조심스럽게 영업 활동을 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데 한미 비교를 좀 해보면 어떻습니까? 일단 미국은 그 서브프라임 경우는 사실 프라임이 없어서 서브프라임을 했다라기보다는 네. 그 당시에 서브프라임이 나온 이유가 그 서브프라임을 가지고 우리가 자산 유동화를 통해서 채권을 만들어서 팔았다는 거죠. 네. 근데 이자가 굉장히 낮던 시기잖아요. 네. 이자가 낮던 시기에는 금리가 높은 상품을 사람들이 찾으려고 합니다. 이게 서브프라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리가 조금 높게 붙일 수가 있죠. 아, 네. 근데 서브프라임 몰기지를 그 몰기지 백드 시큐리티인 거는 서브프라임 몰기지를 자산으로 하는 채권을 만들어서 네. 팔아야 되는데 그 채권을 만들어서 팔려고 그러면 채권이 필요하죠. 네.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몰기지 대출을 막 해줘야 됩니다. 네. 물건을 팔기 위해서 서브프라임 고객이 필요했고 그래서 그거를 약탈적 대출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사실 그런 거라기보다는 대출이 기준이 높은 사람들한테만 더 빌려주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왜 안 하다가 왜 더 상대적으로 부자들이 대출을 하지라는 것을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비중이잖아요. 네. 비중이니까 사실은 부자들이 대출 총량이 늘었는지는 따져봐야겠지만 어쨌든 간에 전체 대출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자들한테 간다라는 건데 그거는 근데 기억을 해보시면 19, 20, 21년으로 갈수록 우리가 대출 총량 규제를 합니다. 네. 사실 은행이 빌려줄 수 있는 돈은 제한되어 있고요. 총량 규제를 한다는 거는 받으려는 사람은 많은데 은행이 빌려줄 수 있는 양은 제한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은 신용 할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고 신용 할당을 하다 보니까 고신용자를 우선적으로 빌려주고 소득이 높은 사람을 빌려주는 거가 나타나는 거고요. 자, 우리나라가 디레버리징을 하는데 모두가 대출을 줄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출을 늘린 사람도 있고요. 대출을 줄인 사람도 있는데 대출을 줄인 사람들은 한 반 조금 넘는 것 같아요. 한 54% 정도는 차입 규모를 축소, 디레버리징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두 개를 보여드리는데 소득 분포하고 연령 분포인데 소득 분포에서 보시면 그 세 개 막대 그래프 중에서 오른쪽이 차입 규모가 축소한 디레버리징을 한 차주의 성격을 이제 소득을 본 거고요. 제목에 예. 디레버리징 대 대출 증가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는 영어, 하나는 한국말이에요. 그래서 디레버리징은 대출이 줄어든 차주 대 대출이 늘어난 차주 이런 뜻입니다. 저기 지금. 예. 보통 우리가 디레버리징을 그러니까 레버리징이 늘어난 차주하고 그러니까 대출이 늘어난 차주가 맨 왼쪽에 있습니다. 차입 규모가 확대된 차주를 보시면 그러니까 이자율이 올라도 그 대출을 늘린 사람들인데 소득 분포를 보면은 파란색 맨 아래가 사실 소득 규모가 큰 사람 4천만 원 이상인데 대출을 줄인 그 세 번째죠에 비하면은 차입 규모를 축소한 데서는 40% 이상이 4천만 원 이상인데 반해서 차입 규모를 늘린 사람들은 4천만 원 이상은 30%가 안 되고요. 그 회색이랑 주황색 맨 위에 두 개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아니면 2천만 원 미만입니다. 3천만 원 미만인 차주의 비중이 45% 정도 되는 거죠. 반면에 연령을 보면은 20대, 30대가 노란색, 녹색 왼쪽에서 보시면 아래 두 개인데 그 20, 30대는 이자율이 올라가던 시기에 대출 규모를 확대하는 대출 규모를 확대한 사람 중에서는 20, 30대가 높고 차입 규모를 줄인 사람 중에서는 보면은 50대, 60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늘린 사람들을 보면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고 연령대가 젊은 사람들이고요. 이자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출을 더 많이 받았고 대출을 줄인 차주 중에서 보면은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고 연령대는 좀 높은 사람들이 대출을 줄인 사람 중에서는 더 많이 관측이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두 개를 좀 합쳐보면은 소득도 낮고 연령도 낮은 사람은 교집합일 수가 있겠네요. 그죠? 20, 30대 중심으로 뭐 전체적으로 소득이 좀 낮을 거고
뭐 연령도 고나이 때일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나이 든 그룹들은 돈을 좀 버는 저희 같은 40, 50대 그룹들은 이제 디레버리징을 주로 했는데 상대적으로 좀 어린 그다음에 임금 소득 차원에서 조금 낮은 그룹들은 공격적으로 지금 레버리징을 지금 높여가지고 대출 늘렸다. 그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근데 이게 공격적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네,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자가 올라가서 비용이 올랐는데 근데 약간 좀 마음이 급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타야 된다. 저도 그럼 관련 질문을 드리면 그거 관련해서 좀 취약한 사람들, 소득이 낮거나 젊은 세대가 레버리징을 많이 한 이유를 지금 말하자면 마음이 급해서 나도 따라가야지 해서 대출을 늘린 건지 아닌지를 알려면 저 혹시 어떤 대출이 늘었는지를 좀 알면 될 것 같은데 저게 만약에 주택담보대출이 늘었다. 그러면 약간 그 우석진 교수님 말씀대로 공격적인 이게 좀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자율이 높아져서 경제가 좀 어려워지고 이미 기존의 부채 때문에 이자 부담이 늘어나서 막 너무 급해서 그냥 말하는 다른 신용대출들 이런 게 늘어난 거면 이거는 뭐 적극적 저소득층의 적극적 말하자면 행동이라기보다는 디레버리징을 할 수 없어서 그냥 마지못해 그냥 끌려가는 뭐 수동적 레버리징인가 뭐 이런 측면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항목이 늘어났는지도 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은 뭐 자연스럽게 이 청년들의 그 영끌 문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왜 대출을 영끌해서 무엇을 받았고 어떤 대출 받았고 그걸 뭐 했는지 그런 얘기 조금 이어서 해보면 어떨까요? 아까 공격적으로 대출을 늘린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신 부분은 사실 그 레버리징을 하던 시기, 그러니까 2020년, 21년에는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영끌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디레버리징 시기에는 이게 어떤 투자 목적보다도 이자가 비싼데도 불구하고 물론 난 이자 비싸도 더 높은 수익률을 낼 거야라고 대출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난 당장 월세 내야 되는데 뭐 아니면 내가 임금이 적은데 물가는 올라서 생활비가 없는데 마침 뭐 전화만 하면 500만 원 대출을 받는다. 그런 식의 어떤 이자 상관없이 급해서 한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먼저 최근에 대출을 늘렸던 디레버리징 시기에 대출을 늘린 차주들을 보기 전에 영끌부터 먼저 살펴보죠. 그러니까 영끌은 대출이 늘어나던 시기에 청년들이 대출을 늘렸는데 사실은 이 시기가 그 부동산 구입을 많이 하던 시기는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청년들이 임장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라 집을 살려면 주택담보대출을 빌리면 되지 왜 신용대출을 해?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신용대출이 아닌 다른 대출도 끌어쓰면서 하니까 이거를 영혼까지 끌어들여서 집을 산다라고 표현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주담대 쓸 수 있는 거 다 쓰고 그 다음에 신용대출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이빠이 쓰고 뭐 그 다음에 간에서 빌릴 수 있는 건 다 빌리고 영끌 아닙니까 영끌. 그러니까 자기의 영혼도 다 끌어당기고 자기 영혼이 부족하면 조상님 영혼까지 끌어들여서 하는 거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근데 그거는 사실 좀 가슴 아픈 측면이 있어요. 이게 아까 그 50대 55세 이상이 2016년도에 집을 빌릴 때를 생각을 해보시면 그때보다 집값이 지금 2배가 됐잖아요. 그리고 그때 LTV 규제가 70%로 풀렸다는 말씀 드렸는데 그 당시에 서울 시내 아파트 기준으로 중위 가격이 한 5억쯤 돼요. 그러면 뭐 70% LTV면 3억 5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까 1억 5천 현금이면 되는데 55세 정도 되면은 사실 불과 6, 7년 전이니까 우리가 소득이 그동안 많이 안 올랐다고 생각을 하면은 지금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1억 5천을 뭐 한 20년 일한 사람이 모아서 나머지 3억 5천을 대출해서 사는 거는 그 당시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만으로 대출을 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디 다른 대출을 끌어온다라는 표현을 굳이 쓰지 않고 굳이 영혼을 끌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LTV 규제에 맞춰서 정부가 빚내서 집사라니까 정부가 정해준 70% 대출을 해서 빚을 내서 집을 산 거죠. 근데 그 5년이 지난 2020년, 21년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집값이 이미 2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 아파트 중위 가격이
한 10억쯤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0억짜리인데 LTV 규제는 이제 40%로 내려갔거든요. 그럼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주택담보대출은 4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부부 맞벌이가 뭐 1억씩 버는 맞벌이 부부라고 하면은 뭐 가계 연봉이 한 2억쯤 되는 건데 대출은 4억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6억을 대출을 해서 그러니까 6억을 자기 돈을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영혼을 끌어와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들이 LTV로,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로는 규제상 안 되니까 4억만 대출을 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신용대출 같은 걸 끌어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만약에 LTV 규제가 70%였다라고 하면은 4억 LTV가 아니라, 7억 LTV를, 이제 7억을 빌려와서 7억을 주담대로 하고 나머지 3억을 해서 하면은 주담대로만 해서도 대출이 되는 건데 40% LTV 규제 때문에 4억 받고 나머지 6억을 가지고 와야 되죠. 그러면 LTV 규제가 70%였을 때였다라면은 그 추가로 빌릴 수 있는 3억을 은행이 빌려줬을 텐데 뭐 물론 DTI나 DSR 규제는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이 신용대출을 해줬겠죠. 그러면 그 3억을 주담대로 안 되니까 부부가 각각 1억 5천씩 신용대출로 끌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전 같았으면은 물론 대출을 많이 하는 건 맞죠. 그렇지만 어떤 주담대 기준으로는 LTV 규제로 주담대만 해도 대출이 가능한 거가 LTV 규제 때문에 뭐 DSR이라든가 DTI 기준에 맞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부부가 갚을 능력이 된다라고 해도 주담대는 못 받고 신용을 끌어들여서 사야 되면서 영끌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계부채하고 가계부채 정도와 성장률 이렇게 딱 놓고 보면 가계부채가 높은 시기에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좋은 전망에서 보통은 기반하고 있으니까 자산 가격이 상승을 하는 시기고 네. 그러니까 대체로 그 시기에는 소비도 늘고 성장률은 높다. 근데 네. 가계부채와 경제성장률이 음해관계, 부해관계를 나타내는 거는 가계부채가 늘어난 시기 이후에 예. 자산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예. 자산 가격 하락 시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산 가격이 올려서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 정반대로 자산 가격이 하락하니까 소비가 줄어들고 이게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그거는 전제가 가계부채라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하나는 현재의 자산 가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전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의 경우를 좀 해보면 우리가 지금 가계부채가 굉장히 높은데 예. 그럼 우리가 지금 가계부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향후에 이게 성장에 부담을 올 거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되고 예. 그걸 하려면 가계부채를 통해서 현재 우리가 자산을 어떤 정상적인 수준보다는 좀 높게 유지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 향후에 내려갈 거다. 예. 내려가기 때문에 성장률에는 이게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거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선진국의 경험인데 이걸 이제 한국에 가져와도 되는 건지. 일단 일반적으로는 가계부채가 늘어났다가 이제 줄어드는 시기를 거치죠. 가계부채가 네. 늘어나는 시기가 있으면 네. 디레버리징이라는 네. 줄어드는 시기를 거치는데 그 줄어드는 시기에는 보통 경제 성장률도 많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주로 그게 설명되는 기간은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서브프라임 2006년, 7년 이후에 2009년, 10년까지 가는 어떤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보통 그래서 부채가 늘어났다가 꺼지는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부채에 대한 부담도 있고 부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대출해서 소비를 한다거나 투자라는 게 줄어들다 보니까 경제 성장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 지금 가지고 있는 부채가 늘어난 수준이 사실은 굉장히 높거든요. 또는 그러니까 16년, 21년 동안에 이게 최근에 그 수피 교수님이란 분이 예전에 했던 거는 부채가 늘어나면은 그 뒤에 한 뭐 6년에서 7년 뒤에 경제가 안 좋아지더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랑 중국이 우리나라만 높은 게 아니라 중국도 가계부채 증가율이 되게 높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그 오른쪽 그래프입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이제 부채가 늘어났던 정도하고 정확하게는 그 가계부채하고 GDP하고의 비율이 어느 정도 늘어났느냐를 X축에다 그려놓고 Y축에다는 그러면은 그게 부채가 늘어났던 시기에 이후에 한 6, 7년 뒤에는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그려봤습니다. 그랬더니 부채가 많이 늘어났던 시기
늘어났으면 늘어날수록 경제 성장률은 떨어졌다라는 네. 거고요. 그래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랑 중국이 그런 그 세계 여러 나라의 부채 증가율하고 GDP를 그린 관계식에서 위치를 찾아봤더니 그 두 개의 그 수직으로 그려진 코리아 2022년 그 주라고 차이나 2022년이 그 하우스홀드 뎁투 GDP, 그러니까 GDP 대비 가계 부채가 늘어난 비중이 한 20%가 좀 넘는다는 거죠. 네.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20% 정도 부채가 늘어났을 때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GDP 그로스 레이트이 마이너스 2%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채가 늘어나면은 그게 뭐 집값이 나중에 떨어지건 네. 어땠건 간에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의 경험에서는 뭐 소비도 감소하고 경제 성장률이 줄어드는 게 나타나니까 이게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하나고요. 그러니까 네. 가뜩이나 네. 우리나라가 네. 저성장, 저출산 얘기를 하는데 부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을 때는 그 뒤에 어떤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는 게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다 나타난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면은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한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부채가 너무 늘어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